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안부속 기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1차시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연결해서 듣는 경우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지난 시간에 눈꺼풀과 결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런 눈꺼풀과 결막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다양한 해부학적인 구조, 다양한 또 생리학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주로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소프트 렌즈가 됐던 하드 렌즈가 됐던 이런 눈물층하고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눈에 광학적인 작용을 하는 광학 용구이기 때문에 이런 눈물층의 분비 또 배출 이런 눈물층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조물에 영향 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경사라면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눈꺼풀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샘이 있죠.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다 지방지를 분비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봄샘이라 그랬죠. 마이봄샘과 짜이스샘과 몰샘과 같은 그런 샘들이 눈꺼풀에 분포되어 있어서 결국은 지방지를 분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결막의 상피에 구성되어 있는 또 세 개의 층이 있는데요. 이 결막 상피에 분포되어 있는 세 개의 층 중에서 가장 점액질을 대표적으로 분비하는 것이 바로 술잔세포고요. 이런 술잔세포와 더불어서 헬레샘과 만치샘과 같은 이런 샘들도 점액질을 분비한다. 또한 결막의 기질 쪽에 분포되어 있는 두 개의 샘인 볼프링샘과 크라우제샘이 있는데요. 이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바로 수성층을 분비하는 샘인 덧눈물샘에 해당되고요. 얘네들은 결막의 기질의 안쪽에 분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주눈물샘이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안부속 기관 중에서 눈물샘.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물샘이라고 얘기하면 지방층도 분비하고 점액층도 분비하고 수성층도 분비하는 모두를 일러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 수성층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은 이러한 수성층, 눈물층의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수성층을 분비하는 눈물샘은 어떠한 위치,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이런 수성층을 분비하는지, 또 이렇게 배출된 눈물층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눈 밖으로 배출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눈물샘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기능, 또한 눈물을 배출시켜주는 눈물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차후에 학습하게 될 안구 건조증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수성층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당연히도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수성층의 분비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또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이게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가 되겠네요. 23페이지에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좀 화면 키울게요. 자, 눈물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눈물 시스템은 앞전에 설명한 거와는 조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건 주로 지방질을 분비하는 샘들과 또 점액질을 분비하는 그런 다양한 샘들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눈물샘 시스템은 말 그대로 눈물층의 가장 많은 볼륨, 부피를 차지하는 이런 수성층을 분비하는 그런 샘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화면에 보게 되면 눈물을 분비하는 기관은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으로 구분하게 되고, 덧눈물샘 두 가지는 이 전 시간에 학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우제샘과 볼프링샘이 있고요. 이런 덧눈물샘은 결막의 기질 안쪽에서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이런 주눈물샘은 눈꺼풀이라거나 결막 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화면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OD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PD라고 써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주눈물샘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L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가 눈꺼풀 올림근 널 힘줄이라고 하는 힘줄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안화, 눈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안화부 주눈물샘과 그 다음에 눈꺼풀 위쪽에, 그러니까 안화 안쪽이 아니라 안화에서 약간 좀 앞쪽으로 나와서 눈꺼풀, 여기 보면 지금 그 PD라고 써 있는 요 화살표 부분, PD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눈꺼풀이잖아요. 이 눈꺼풀, 그러니까 눈꺼풀이 위치하는 그 부분, 눈꺼풀의 뒤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바로 주눈물샘이 되고 주로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가 3개가 쳐져 있는데요. 얘가 바로 눈물층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층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수성층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물의 수성층을 제공하고 위 가쪽 안화뼈 뒤쪽에 있는 이마뼈의 얇은 움푹한 곳에 위치한다. 사실 이 그 두개골의 구조,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이렇게 두개골 있잖아요. 해골 있잖아요. 해골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주눈물샘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보면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안화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해골에서. 사실 그것도 더 많이 부식되게 되면 뭐 그 안화 자체도 좀 사라지긴 하지만 그 안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눈뼈의 위쪽 부분이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쏙 하고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중요한 얘기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눈물샘은 이 안화 부분, 그 윗부분과 눈꺼풀 부분으로 2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덩어리로서 아주 다량의 수성층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주고 따라서 얘를 주눈물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덧눈물샘, 그러니까 양을 많이 분비하지는 않지만 이런 수성층을 분비하는 또 샘이 2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WOLFRING, 얘를 읽을 땐 볼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land of 볼프링, 우리말로 하면 볼프링 샘이 되겠고요. 이 E라고 써 있는 곳에 보면 클라우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gland of 클라우제 하면 클라우제 샘이 됩니다. 그래서 볼프링 샘과 클라우제 샘은 결막의 기질 안쪽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결막의 기질 안쪽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수성층을 분비하는 샘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그러면 이런 눈물, 수성층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수성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눈물샘,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에서 분비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수성층은 미생물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수성층, 물층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성층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이 다양한 성분 중에서 단백질 성분들이 주로 이렇게 미생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에서 분비하는 이런 수성층의 경우에는 어떤 딱딱한 뭐 구조물 같은 이런 뭐 상대적으로 딱딱하다 할까요? 눈꺼풀 같은 구조물에 의해서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H2O 물이잖아요. 물 성분이니까 그런 단단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수성층 안에 분포되어 있는 IgA 등의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미생물들의 침범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에서 분비하는 수성층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다양한 그림이 지금 2-33에 보면 그림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눈의 제일 오른쪽, 눈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써 있는 안티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항원이거든요. 항원 써줄까요? 안티젠 항원이라는 거예요. 이 항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바이러스라거나 어떤 세균이라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떤 세균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균이 눈물을 타고 어떻게 돼요? 눈물 배출 기관을 타고 위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를 거쳐서 장, 소장, 뭐 대장 이런 장 있잖아요. 그런 장 부분까지 이렇게 이 항원, 세균이라거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위장관 안에 있는 비세포라는 것을 자극하게 되고요. 아, 좀 어려운가? 이거 근데 몰라도 돼. 어찌됐든 이런 비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자극을 받은 비세포가 다양한 순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뭐 혈관을 타고 이렇게 온몸을 떠돌게 되겠죠. 그러다가 눈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라크리멀 글랜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얘가 주 눈물샘을 라크리멀 글랜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덩어리가 하나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 주눈물샘을 자극하게 되면 IgA라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IgA라는 이 단백질이 그러니까 수성층에 포함되어서 눈으로 배출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안티젠이라는 항원,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순환 과정을 쭉 하고 거치게 된다. 그런 말을 좀 거창하고 어렵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그림에서 뭐 이런 위장관을 흘러 들어가고 뭐 비세포가 어쩌고 이런 내용보다는 결국은 이 수성층 안에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에서 분비하는 수성층 안에 Ig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단백질에 의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항원들을 제거시켜주는 이런 면역 기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의 수성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아래쪽으로 쭉 한번 또 내려와 볼게요. 자, 또한 눈물샘은 안구 표면의 유지 및 상처를 치유하는 성장인자도 분비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렇게 몸에 상처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만화 중에서 그 드래곤볼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거기 보면 피콜로가 이렇게 팔이 뚝 잘리면요. 아, 또 여학생들이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나? 어찌됐든 이런 우리가 손을 다치게 되면 이런 상처들이 이렇게 그 재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의 각막도 어떤 상처를 입으면 내가 얘기했듯이 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재생이라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눈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눈물 성장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이 수성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H2O, 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면역 기능을 하는 단백질, 또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상처 치유, 성장 인자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에서 분비된 이런 H2O, 물 성분의 이런 눈물은, 수성층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는지, 이건 뭐 해부학 시간, 또 생리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이 나 솔직히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자, 이렇게 위쪽에 내가 지금 좀 키워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 커서를 빙글빙글 돌리는 부분, 이 부분에 주눈물샘이 있잖아요. 주눈물샘에서 수성층이 분비되게 되면 눈을 전체적으로 적셔서 눈물막을 형성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여기 P라고 하는 부분인 눈물점이라는 곳을 보고, 이 눈물점은 조금 요 P 아랫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 여기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눈물점은 위쪽과 아래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엔 또 내가 잠깐 등장할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눈꺼풀을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요 끝부분을 보면 이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위로 살짝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부분을 잘 관찰해 봐요. 나중에 집에 있는 동생이나 친구나 엄마나 아빠 이렇게 눈 좀 한번 잠깐 볼게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잘 안 보이면 이거 확대경 같은 걸로 이렇게 대고 보면 더 좋아요.
그러면 거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얘가 바로 눈물점이에요. 얘는 아래쪽과 위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눈물샘에서 분비된 수성층이 배출되는 그런 경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눈물점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눈물소관이라고 얘기하는 눈물점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죠. 자, 다시 위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눈물소관, 공동 눈물소관, 눈물주머니, 코, 눈물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배출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눈물이 배출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아래쪽에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조금 그림이 좀 이해는 좀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자, P라고 되어 있는 눈물이 여기 위쪽에 주눈물샘에서 예를 들어서 분비가 되면 쭉 하고 눈물을 적셔주게 되고 P라고 써 있는 눈물 점을 통해서 눈물 소관, 그 다음에 공통 눈물 소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 눈물 소관과 아래 눈물 소관이 합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공통 눈물 소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눈물 주머니라고 얘기하는 여기 지금 보면 LS,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약간 노란색, 주황색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주황색이라고 얘기하는 이 동그란 부분이 바로 눈물 주머니가 되겠고요. 또한 이 눈물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NLD라고 얘기하는 코 눈물관을 통해서 결국은 코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별표는 안 쳐놨지만 별표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별표 한 20만 개 정도는 좀 쳐놓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별표가 하나 쳐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눈물의 배출 과정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작용에 의해서 눈물이 배출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감게 되면 어떤 근육이 작용했나요? 그렇죠. 눈둘레근이 작용했죠. 자, 내가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눈물은 어떻게 배출되느냐? 이 제일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 깜빡임을 하는 동안 눈을 감게 되면 눈둘레근이 수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관이 어떻게 돼요? 수축되면서 쭉 하고 눈에 분포되어 있던 그런 눈물이 눈물 소관을 통해서 공통 눈물 소관, 그 다음에 눈물 주머니, 그 다음에 코 눈물관을 통해서 쭉 하고 코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우리가 감을 때 눈물이 쭉 하고 분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이렇게 뭐 눈 둘레근이 수축하면서 눈을 감을 때만 이 눈물이 뭐 쭉쭉 하고 이렇게 빨려나가듯이 쫙 하고 그 배출 경로를 타고 나서 빠져나가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이렇게 눈을 그냥 이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내가 커피 마시다만 이 빨대인데요. 이 빨대를 아무 누르는 그 작용을 주지 말고요. 이렇게 물을 바닥에다 놓은 상태에서 이 빨대만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물이 이렇게 빨대 안으로 좀 빨려 들어가요. 내가 이걸 누르거나 한 작용이 없어도 그걸 바로 모세관 작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세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관이 아주 얇으면 이런 액체를 그 관 안으로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모세관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워낙 눈물점, 그 다음에 눈물 소관 자체가 상당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쭉 하고 그 눈물 소관 안으로 눈물이 쏙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요.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그럼 눈을 꽉 하고 감게 되면 쭉 하고 배출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결국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눈둘레근이 수축하면서 작용하는 이런 압력작용, 그걸 음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압력작용에 의해서도 빠져나가고 또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도 빠져나간다. 이런 두 가지 작용이 같이 혼합돼서 눈물이 배출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전완부의 눈물막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눈꺼풀 뭐 얘기했어요? 눈꺼풀 얘기하는 시간에
눈꺼풀 안쪽에 눈꺼풀 판이라는 것이 있고요. 눈꺼풀 판 안에 있는 마이봄샘,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짜이스샘과 몰샘에서 기름기, 지방질을 분비하고요. 또 결막 상피에 분포되어 있는 술잔세포, 또 헬레샘과 만치샘에 의해서 점액질이 분비되고요. 또한 주눈물샘과 덧눈물샘, 특히 여기서 덧눈물샘 같은 경우는 그 결막의 기질 안에 분포되어 있다 했죠. 어찌됐든 이러한 9개의 눈물샘에 의해서 눈물들이 분포돼서 3개의 층을 이루게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3개의 층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눈물막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티어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이 눈물막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눈물층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성층, 그 다음에 제일 위부터 얘기할게요. 지방층, 그 다음에 수성층, 점액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각각의 층을 이루도록 지방질을 분비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건 마이봄샘이지만 보조적으로 짜이스샘과 몰샘에서도 이런 지방질을 분비한다. 이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방질을 분비한 게 마이봄샘에 의해서 분비된다라고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주로라는 말을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지방질을 분비하는 건 바로 마이봄샘이지만 짜이샘과 몰샘에서도 지방질을 분비한다. 또한 수성층은 주로 주눈물샘에서 분비하고 있지만 덧눈물샘에서도 이런 수성층을 분비하고요. 또한 이 수성층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평소에 분비하는 거니까 평소에 눈물을 쫄쫄쫄쫄쫄쫄 흘려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사실 덧눈물샘이고요. 주눈물샘은 아주 많은 양의 수성층을 분비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슬프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을 받아서 눈이 아프다거나 이럴 때 아주 대량의 그 수성층을 분비하는 게 주눈물샘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할 때 이런 수성층을 형성하는 건 사실은 덧눈물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수성층을 분비하는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은 클라우젠샘과 볼프링샘이 있다. 또한 점액질을 분비하는 샘들은 결막에 분포되어 있고요. 결막 상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술잔세포에서 주로 분비하고요. 또 헬레샘과 만치샘과 같은 샘에서도 이런 점액질을 분비한다. 따라서 이러한 눈물층 3개의 층들은 광학적으로 눈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또 이 눈물 안에 분포되어 있는 이 수성층 H2O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눈물도 일정한 부분의 H2O도 각막의 기질로 공급을 해주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눈물막이 없이 만약에 빼짝 마른 상태에서 각막 상피만 있다면 이 산소가 각막 상피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물층이 각막 상피를 덮고 있기 때문에 O2, 산소가 눈물층에 일단 녹은 상태에서 이 눈물층에 녹아있는 O2가 산소가 각막 상피를 통해서 이 각막 안쪽에 기질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그 눈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좀 달리 얘기하면 눈물이 바짝 말라 있으면 결국은 O2가 각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각막 상피 안쪽으로 O2, 산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눈물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눈이 움직일 때 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약간의 윤활유 역할도 해주는 것. 또 눈이 깜빡깜빡할 때 얘가 거칠거칠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3개의 층 전체 눈물막이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래쪽에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거 있죠. 각막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눈물막에 의존한다. 결국은 아까도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눈물막이 있어야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O2가 눈물막에 녹아서 각막 상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어렵게 써놨다고 보면 되고요. 자, 눈물의 생성에 대한 얘기도 별표가 2개 쳐져 있죠. 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수성층 이외에 점액층이라거나 지방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수성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덧눈물샘은 기본 최소량의 눈물을 분비한다. 결국은 평소에 이렇게 쫄쫄쫄쫄쫄 눈물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런 눈물을 계속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볼프링샘과 클라우제샘과 같은 덧눈물샘이고요. 자, 반사적인 눈물 분비, 그리고 화살표 내가 주눈물샘이라고 넣어놨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결국은 주눈물샘은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량의 수성층을 쫙 하고 분비하는 역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퍼, 눈물이 콜콜콜콜 흘러 넘친다거나, 뭐 눈이 자극을 받아서 아프다거나, 아니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니까 아프잖아요. 그 이물질을 씻어서 눈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이런 때 분비,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주눈물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눈물의 생성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 여기서 얘기하는 눈물은 아까 얘기한 눈물막의 세 가지 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층 중에서 수성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지금 여기 2차 시에서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눈물층을 구성하는 세 개의 층 중에서 수성층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층 중에 수성층은 과연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전해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해질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온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 칼륨 이온,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다양한 이온 성분들이 눈물 수성층에 쭉 하고 분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단백질. 리소자임 또는 뭐 라이소자임이라고도 하는데 어째 똑같은 말이에요. 리소자임, IgA 얘기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IgA. 단백질이라고 얘기했고 면역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또 락토페린, 리포칼린, 알부민, IgG 이런 것들이 수성층 안에 분포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각각의 그 단백질마다 기능이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어떤 멸균 작용, 면역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수성층 안에 분포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이런 성분들이 뭐 얼만큼 있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다른 성분들은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는데 이 단백질 성분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는 아주 그 심각한 영향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단백질 성분들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조직 안쪽으로 침범해서 꽉 껴요. 그걸 단백질의 침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단백질이 침착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백질이 많이 침착되게 되면 콘택트 렌즈의 광학적인 성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또한 이 단백질이 굳어서 딱딱해지게 되면 각막에 좀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눈물 안에 분포되어 있는 이 단백질이 사실은 면역 기능, 뭐 살균 기능 이런 좋은 기능을 하지만 콘택트 렌즈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 기능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또 침착이 될 수 있고, 아래쪽에 보면 지질, 기름기도 일부 분포되어 있어요. 얘는 그 눈물막의 제일 윗부분인 지방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성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간의 기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질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성분들도 콘택트 렌즈에 일부 침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점액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미안해. 내가 또 헛소리를 좀 해버렸네. 자, 얘는 이제 눈물막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전해질이라거나 단백질이라거나 이런 건 수성층에 분포되어 있고요. 눈물막 중에서 제일 윗부분인 지방질, 점액질 이런 것들이 요 눈물막 세 개의 층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고, 요 윗부분에 두 개, 전해질이라거나 단백질 같은 것들은 주로 수성층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내가 조금 헛소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눈물막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성층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단백질 중에서 자, 오른쪽에 보세요. IgA가 중요합니다. 뭐 여기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부착을 막아주고 박테리아의 독성을 비활성화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구절절하게 써 있는데 결국은 이런 눈물막 중에서 수성층 안에 포함되어 있는 IgA라는 단백질은 이러한 그런 세균, 바이러스 등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리소자임 같은 경우도 얘도 항균 단백질이에요. 결국은 얘도 균을 죽여주는 IgA랑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한다. 또 락토페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세균이 대사작용을, 이게 뭐예요? 철분과 결합해서 세균이 대사작용을 할 수 없게 해서 결국은 세균이 죽게 만들어준다. 결국은 얘도 IgA,
라이소자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결국은 항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결국 이 단백질은 대부분 뭐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런 항균 작용을 한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해도 큰 뭐 오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칼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수성층과 지질층의 지질 용해를 촉진해서 눈물막 표면에 지질층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그러니까 이 리포칼린만 조금 그 항균이라거나 이런 기능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 지질층이 수성층 위에 아주 고르게 퍼지는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다. 하지만 뭐 이건 사실 리포칼린 몰라도 돼요. 대부분의 수성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들은 이런 항균 작용을 한다. 자, 점액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 점액질은 그 각막 상피에 나 있는 이 미세 육모와 결합해서 눈물층이 각막 위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점액층이고요. 지방층은 눈물층의 제일 윗부분이죠. 그래서 수성층이 좀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지방층이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오른쪽 그림 2-37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눈물층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윗부분에 리피드라고 얘기하는 지방층, 또 아쿠어스 부분인 수성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뮤커스라고 얘기하는 점액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세 개의 층에 각각의 분비되는 셈에 대해서 이번 3주차에 대해서 눈꺼풀부터 시작해서 결막, 그 다음에 수성층을 분비하는 그런 과정, 또 배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제3장 시광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광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광학에 배웠던 광학적인 내용 중에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광학을 주로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눈의 안 부속 기관 중에서 눈물막 중에서 수성층을 분비하는 눈물샘,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한 이렇게 분비된 눈물이 어떻게 배출되는지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눈물이 생성되는, 그중에서 수성층이 생성되는 과정, 또 주눈물샘과 덧눈물샘 각각의 역할, 또 이렇게 분비된 수성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지 눈물샘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뒤쪽에서 학습하게 될 안구건조증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 또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어떠한 검사를 해야 하며 또 어떠한 콘택트 렌즈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기 이전 단계의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전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광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니까요. 일단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고요. 추석 기간 동안의 수업 내용은 다시 이렇게 원격 수업의 형태로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광학 파트에서도 조금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